제29장 절대 비밀. 윤봉길이 폭탄으로 홍구 공원을 뒤집어버린 일로 중국의 관심을 끌어모으기는 했지만 운동은 여전히 깜깜했다. 갈수록 왕하초의 입지가 어렵게 되자 회영은 그를 포기하고 이석증과 오취희를 찾아가 한인 아나키스트 독립지사들에 대한 협조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가 막힌 제안을 내놓았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해 공동 전선을 펼쳐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만주는 중국 못지않게 한국과 관계가 깊은 데다 한인 교포가 100만이 넘은 곳이므로 교포들이 힘만 모아준다면 중국으로서도 만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윤봉길이 치른 그런 큼직한 거사를 일으키면서 항일 전선을 펼쳐준다면 장차 중국 정부는 만주를 한국인 자치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인 자치구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말 믿어도 좋겠는지요? 물론이요. 반드시 그럴 것이요. 그리고 자금과 무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력과 명예를 초계처럼 여기는 조선 아나키스트들에게는 얼마든지 자금과 무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인 자치구라니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다. 그것이야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었다. 자금과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만 해도 반갑기 짝이 없는데 만주를 한인 자치구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조국을 찾게 되는 중차대한 일이었다. 이석증과 오취희가 북경에서 신병을 치료하고 있는 만주 군벌 장학량에게 연락하자 장학량이 흔쾌히 받아들였다. 장학량은 곧바로 만주에 남아있는 부하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장학량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온 것은 그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린 장학량이 장개석에게 일본 도발을 미리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장개석의 생각은 달랐다. 장개석은 일본이 도발을 해오더라도 즉각 대응하지 말고 국제연맹에 제소하는 외교적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학량은 하는 수 없이 장개석의 뜻대로 일본에 저항하지 않고 국제연맹에 일본의 무력 도발을 제소했으나 국제연맹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이었다. 그 사이에 일본은 만주뿐만 아니라 상해를 점령하고 계속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었다. 장학량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항전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중이었다. 회영은 서둘러 동지들과 대책을 숙의했다. 이를 추진하자면 만주로 가야 했다. 동지들이 모두 철수해버린 만주로 누군가는 반드시 가야 하는데 그건 섭을 치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언제 누가 만주로 갈 것인지를 놓고 회영과 동지들 간에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회영이 당장 가겠다고 나선 탓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시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위험하니 기회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나서겠습니다. 젊은 동지들이 회영을 가로막았다.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네. 장학량이 서력을 다지고 있을 때라야 해.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네. 그렇더라도 선생님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살 것인가? 늙으면 들어앉아야 하고 젊은이는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야 한다는 생각 말일세. 아무리 그러셔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국 항복을 위해 장래가 구만리 같은 청년들이 사지로 뛰어들어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데 나이를 핑계로 뒤로 물러앉는다는 건 내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네. 회영은 김종진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젊은 동지들을 사지로 몰아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젊은 동지들은 회영의 고집을 꺾지 못한 채 입을 다물고 말았다. 만주로 갈 사람이 정해졌으므로 그 다음 계획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만주에 조속히 연락 근거지를 확보할 것과 지하 조직을 만들 것, 일본 관동군 사령관 모토를 암살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회영의 주장대로 장학량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또는 어떤 이변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성사시켜야 할 것이었다. 일단 회영이 만주로 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을 해오면 백정기, 정화암, 엄형순 등 젊은 동지들이 즉시 이석증과 오치희에게 연락하여 한국과 중국의 아나키스트들이 만주에서 유격대를 조직하기로 했다. 그리고 회영과 젊은 동지들은 회영이 만주로 떠난다는 사실을 가족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극비에 붙이기로 맹약했다. 회영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아내 은숙에게 보안상 간단하게 편지를 써서 붙였다. 지금 신지로 가요. 나중에 안정이 되면 편지하겠소. 지금 떠나니 답장은 마시오. 떠날 날을 앞두고 저녁에 황포 강가에 나갔다. 상해의 달밤은 유난히 밝았다. 강은 은빛 물결을 출렁이고 배들이 물결을 헤치며 오고 갔다. 회영은 품에서 퉁소를 꺼냈다. 달빛과 11월의 싸늘한 바람에 젖은 채 조용히 퉁소를 풀기 시작했다. 물꼬를 터놓은 듯 뼛속에서 22년 동안 표류한 만국의 한이 흘러나왔다. 아내는 서너 달 후에 곧 돌아오마고 떠난 것이 6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다. 아이는 6살을 먹었을 것이고 아직 얼굴도 모르는 아비를 그리워할 것이었다. 아내와 결혼하여 24년 동안 함께 한 집에서 산 것은 5년 정도에 불과한 세월이었다. 아버님 꼭 가셔야 하는지요? 함께 따라 나온 규창이 물었다. 새삼스럽구나. 회영이 아들을 돌아보며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는 표정을 지었다.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두 걱정을 많이 해서요. 일본 형사들이 아무리 정보에 밝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틈을 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사람이란 어차피 죽게 마련이다. 죽을 때는 무슨 이유든 이유가 붙는 법인데 혁명을 하다 죽는다면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도 걱정입니다. 혁명가는 조국과 민족이라는 과수의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요? 과수는 걸음을 먹어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항일투쟁을 하다가 이모저모로 죽어간 수많은 동지들과 안중근, 이봉창, 나석주는 물론 최근에 윤봉길 같은 영웅들이 바로 그런 걸음이니라. 그렇지만 허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느닷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 윤봉길 선생만 해도 그렇습니다. 홍구공원, 아니 상해가 떠나가게 폭탄을 터뜨렸을 때는 속이 후련하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니 벌써 까맣게 잊어버리니 말입니다. 이제 겨우 반년이 지났는데 영웅은 까맣게 잊혀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는 법이다. 규창은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달은 벌써 멀어져 가고 황포강을 거슬러 불어온 바람이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리고 집을 향해 걷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앞서가던 규창이 뒤돌아보았다. 왜 그러세요, 아버님? 형님을 뵈러 가야겠다. 선생님들의 당부를 잊으셨는지요? 멀리 있으면 모르되 가까이 계시니 뵙고 가야 한다. 너의 중부님은 우리 집안의 마지막 어른이시다. 중부님이야 당연히 배워야지만 혹 규서 때문이냐? 예, 요즘 규서형은 홍구 공원 폭파 사건으로 상해 애국 청년당 활동을 못하게 되자 연충렬과 어울려 어디론가 쏘다니는데 연충렬은 방탕하다는
등 평이 좋지 않아서요. 규서는 너에게 형이지만 응석바지로 곱게 자라 아직 철이 들지 않은 탓일 게다. 회영은 규창을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석영이 기거하는 토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무리 맹약이지만 석영 형님을 경계한다는 것은 형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다. 회영이 방에 들어서자 때마침 규서와 규서의 친구 연충렬이 함께 있다가 급히 일어나 회영에게 절을 올렸다. 침묵이 흘렀다. 회영이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다. 조금 전에 규창에게 들은 연충렬을 의식한 탓이었다. 석영은 평소와 달리 밤이 이슥한 시간에 찾아온 아우를 바라보며 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 우당,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인가? 석영이 물었지만 허영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눈치 빠른 연충렬이 일어나 규서를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이 황급히 방을 나갔다. 회영은 두 사람이 나가고 난 문 쪽을 잠시 바라본 뒤 비로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일 밤 복만으로 떠날 참입니다. 그리고 이건 극비입니다. 지금까지 극비가 아닌 것이 있었던가. 그런데 복만이라니? 복만에서 모두 돌아왔지 않느냐. 중국의 힘을 얻기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야 한다면 젊은 사람이 가야지. 우당도 이제 늙었다. 석영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늙었으니 적임자입니다. 이 나이에 초라한 행색을 하고 가족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면 누가 나를 혁명가로 보겠는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젊은 동지들의 희생이 너무 컸습니다. 상해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가려고 하는지. 석영은 섭섭함을 드러내면서도 체념했다. 말려봐야 소용없다는 걸 잘 아는 탓이었다. 회영은 노세한 형님에게 큰절을 올렸다. 그리고 주머니를 열어 돈 10원을 쥐어주고는 방을 나왔다. 집 밖까지 따라 나온 석영이 뼈만 앙상한 손으로 회영의 손을 꼭 붙잡고 좀처럼 놓을 줄 몰랐다. 석영은 그렇지 않아도 허무한데 회영이 또 어디론가 떠난다고 하자 허무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우당, 부디 몸조심하고 속히 돌아와야 한다. 이 늙은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속히 돌아와야 해. 회영은 몇 번이나 뒤돌아본 뒤 총총히 발길을 옮겼다. 석영은 바람에 흰머리를 날리며 회영이 사라진 길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젖은 눈을 닦았다. 다음 날 저녁 회영은 행장을 꾸리고 황포강 수상부두로 나갔다. 규창이 행장을 들고 따랐다. 부두에는 배들이 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다. 사람들 틈 속에서 누군가 불쑥 회영 앞에 나타나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혹시 우당 선생님 아니신지요? 40대 중반쯤인 남자였다. 회영이 남자를 유심히 살피더니 첸징우 아닌가? 라고 소리쳤다. 규서가 아직 어린 듯하니 연로하신 중부님을 내가 다시요. 40대 중반쯤인 남자였다. 회영이 남자를 유심히 살피더니 첸징우 아닌가? 라고 소리쳤다. 마지막으로 모신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다니요. 첸징우를 내가 어찌 잊는단 말인가. 그건 그렇고 상해에는 웬일인가. 상해에서 큰 배를 모았습니다. 상해와 대련을 오가는 유람선이지요. 선생님의 점괘대로 됐지 뭡니까. 선생님께서 꼭 황포강에 배를 띄우라고 하신 덕택입니다. 첸징우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성공을 모두 회영의 덕으로 돌렸다. 그때 석영과 회영이 사례비로 준 돈이 종잣돈이 되어 큰 배의 선주가 되었고 상해 부두에서 유람선을 운영한 지 딱 1년이 됐지만 웬만한 뱃사람들은 다 자기를 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유람선 선장이라니 역시 첸징우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뜻을 이루는 법이지. 정녕 축하할 일이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요? 어디로 가시든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네, 이미 승선권을 샀지 뭔가.
승선권은 물려도 되는 일이니 제 배를 타시지요. 오늘은 손님을 받지 않고 선생님만 모시고 황포강을 신바람나게 가르겠습니다. 회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대련으로 가는 남창호 승선권은 가장 싸다는 4등실이지만 형편에 비하면 꽤 비싼 것이었다. 그걸 물린다면 동지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곧 마음을 정리했다.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었다. 동지들의 목숨과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중차대한 일이었다. 또 대련 부두에서 함께 만주로 갈 동지들이 남창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이번에는 내 마음만 첸징후의 배에 태우고 몸은 나중으로 미뤄야겠네. 내 이번 여행을 마치고 나면 꼭 첸징후의 배를 타볼 것이니 기다려주게나. 첸징후는 못내 아쉬워하며 회영과 작별을 하고 자기 배로 돌아갔다. 영국 선적 남창호가 손님들을 태우고 있었다. 회영은 4등실 승선권을 들고 배에 올랐다. 규창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 함께 올랐다. 회영이 자리를 잡고 앉자 규창이 아버지께 큰절을 올렸다. 절을 마친 규창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했다. 눈에는 눈물까지 어려 있었다. 혁명가의 자식이 눈물을 보이면 못 쓰느니라. 너는 노자 한 푼 없이 이 아비를 따라 도피 여행도 하지 않았느냐. 회영이 나지막히 말하고 규창은 재빨리 마음을 가다듬었다. 배가 떠나려고 백고동을 울리기 시작하자 회영이 규창의 손을 꼭 쥐었다. 목단꽃 같은 뺨에 흉터가 아기 때보다 훨씬 더 커져 있었다. 나이를 먹으면서 얼굴이 커지자 범위가 확장된 것이었다. 새삼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뺨 흉터를 어루만지며 서경 형님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규서가 아직 어린 듯하니 연로하신 중부님을 내가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 대련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 보내마. 규창은 배에서 내려 여객선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백정기, 엄형순 등이 머물고 있는 거초로 돌아가 아버지가 무사히 떠났음을 보고했다. 남창호는 힘차게 물결을 헤치며 대련을 향해 기세 좋게 달려가기 시작했다. 회영은 4등실에서 꼼짝하지 않은 채 배 홀수선 위에 둥그런 통유리창으로 스치는 물결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중국과 한국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야심찬 일이었다. 대련에 도착하면 동북 의용군에서 파견한 김소묵, 김효삼, 양병봉, 문화준 동지들이 부두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이었다. 통유리창에 스치는 물결은 마음을 설레게 하고 달빛은 은은했다. 제법 큰 파도를 타는지 배가 물속으로 들어간 듯 하다가 물 위로 높이 떠오르곤 했다. 배가 떠오른 순간 둥그런 통유리창으로 달빛이 예리한 빛을 쏘며 지나갔다. 달빛이 예리하다니? 그러나 어떤 불길한 생각도 용납하지 않기로 하고 그는 두 팔을 감싸 안으며 눈을 감았다. 깜빡 잠이 든 듯 했다. 그런데 먹이를 향해 땅으로 속공하는 독수리가 보였다. 일본이 만주를 장악하면서 중국을 멍석말이 하듯 둘둘 말아들이는 회오리 바람이 등을 치고 지나갔다. 눈을 뜨고 말았다. 회영은 나쁜 기분을 털어내기 위해 갑판으로 나갔다. 퉁소를 꺼내려고 품을 더듬다가 아차 했다. 분신처럼 몸에 품고 다닌 것을 놓고 오기는 처음이었다. 다시 돌아가 가지고 오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웠지만 도리 없는 일이었다. 다시 4등실 밑창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달이 구름 속으로 잠시 몸을 감추었다. 그리고 배가 얼마나 달렸을까. 갑자기 배의 엔진이 크렁크렁 소리를 냈다. 기관이 꺼지는 소리였다. 배는 이미 강을 벗어났고 바다 한가운데서 기관이 꺼지면 고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배를 타보면 더러 그런 일이 있었다. 고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부두에서 기다릴 동지들을 생각하자 걱정이 앞섰다.
혁명투사들은 약속된 시간에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극도로 불안해한 탓이었다. 곧 크릉거리는 소리가 사라지면서 배가 제자리에 멈추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며 서로 묻더니 고장이 난 모양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갑판으로 나갔지만 회영은 잠자코 있었다.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무슨 일인지 공안 경비정이 두 척이나 붙었다고 했다. 회영은 머리끝이 솟구쳐 올랐다.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앉아 눈을 감았다. 무언가를 조사하기 위해 들어올 것을 대비해 몸을 최대한 오그리고 모로 누워 자는 척했다. 불길한 예감대로 군홧발 소리가 쿵쿵 하고 요란하게 울렸다. 그들이 배의 맨 밑바닥 4등실로 내려오느라 나무 계단을 밟는 소리였다. 점점 가까워진 군홧발 소리가 가슴속을 흔들었다. 전신에서 피가 한 곳으로 모이면서 몸이 차갑게 식었다. 그러나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밑창 선실에는 적어도 40여 명 승객들이 있고 40여 명을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었다. 더욱이 나이든 노인을 독립운동가로 볼 리도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헌병들은 승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할 필요도 없이 똑바로 회영에게 다가와 자는 척하는 그의 양팔을 낚아챘다. 일어나시오, 영감. 중국 공안을 인솔한 일본 경찰들이 회영을 쏘아보며 일어날 것을 명령했다. 일본이 중국 공안을 앞세워 체포 작전을 벌인 것이었다. 회영은 순간 하늘이 첸징후의 배를 보내주었는데 라고 속으로 탄식했다. 그러나 끝까지 태연해야 했다. 늙은이에게 왜 들리러시오. 독립투사 이회영 선생을 대련 경찰서로 모시라는 본부요. 독립투사라니 보다시피 나는 늙은이가 아니오. 일본 경찰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며 회영을 끌어내어 남창호 곁에 계류시켜 놓은 경비정에 옮겨 태웠다. 때마침 자기 배를 몰고 손님을 태우러 대련으로 가던 첸징우가 상황을 목격했다. 첸징우는 직감적으로 회영이 일본에 피체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첸징우는 기관을 줄이고 경비정 가까이 접근을 시도했다. 회영은 후 갑판에 서 있고 일본 경찰 두 사람이 양쪽 팔을 부축하듯 붙잡고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날아서라도 회영을 빼앗아 태우고 달아나고 싶었다. 그러나 총을 든 경찰들이 도사견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경비정은 두 척이나 되었다. 경비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영을 태운 배를 하듯 한 척이 먼저 앞장서서 가고 있었다. 첸징우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눈앞이 캄캄했다. 다시 부두로 돌아가 선생의 아들을 찾아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했다. 부두에서 만났을 때 사는 곳을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되었다. 첸징우는 무조건 배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지금으로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경비정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달렸다. 첸징우의 배도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밤새 달리고 다음날 오전 첸징우의 배와 경비정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란히 되었다. 계속 따라온다는 걸 알아차린 일본 경찰이 첸징우의 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첸징우는 상관하지 않고 계속 따라붙었다. 그렇게 2시간쯤 항해하던 끝에 갑자기 경비정이 속력을 줄이며 첸징우의 배를 향해 선수를 틀었다. 첸징우도 급히 속력을 줄였다. 선장은 갑판으로 나와보시오. 경비정에서 생각보다 부드럽게 말했다. 첸징우는 잘만 하면 회영을 빼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분명히 따라온 이유를 물을 것이었다. 그러면 숙부님인데 시간이 엇갈린 바람에 남창호를 타셨고 그래서 남창호를 쫓아왔더니 중간에 다시 경비정으로 갈아타는 것을 보고 연로하신 분이라 몸에 급한 이상이 생긴 것 같아 여기까지 따라왔노라고는 대답을 준비했다. 양쪽 배가 가까워지자 첸징우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으리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첸징후의 말을 듣고도 경비정에서는 응답을 하지 않은 채 저희들끼리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으며 배가 더 가까워지기를 기다렸다. 배와 뱃길이 무척 가까워지자 회영이 첸징후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첸징후, 어서 여기를 떠나라. 회영이 급하게 외쳤으나 첸징후는 듣지 못했고 일본 경찰들이 회영의 몸을 다른 곳으로 돌려 시야에서 첸징후를 차단해버리고 말았다. 그분은 저의 숙부입니다. 연로하신 분이라 갑자기 몸에 병이 생기는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숙부? 일본 경찰의 짧은 응답 끝에 탕탕 두 발의 총소리가 울렸다. 오, 첸징후. 회영의 절규와 함께 첸징후가 난간을 붙잡고 쓰러지고 말았다. 일본 경찰은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하고 첸징후의 배는 죽어버린 주인을 난간에 걸친 채 어디론가 제멋대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29장 여기까지입니다.